천명그룹의 33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졌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환 회장.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혈한 얼음 심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지환은 방금 올라온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태블릿 화면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흑유석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는 기계적으로 숫자를 훑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회의실의 온도보다 더 차가웠다. 그래서 이 손실을 만회할 방안이 뭡니까? 박전무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 솔기에 문질렀다. 회장님, 그것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 때문에, 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그는 말을 흐렸다. 지환의 시선이 그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시선에는 질책이나 분노가 아닌 무관심에 가까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환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가벼운 마찰음이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라. 천명그룹의 사전에 예상치 못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준비되지 않은 무능함만 있을 뿐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cm에 달하는 큰 키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박 전무가 15년을 공들인 자회사 천명바이오닉스, 오늘부로 정리합니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다. 임원들 사이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박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것만은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제 청춘을 바친 곳입니다. 지환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가면처럼 평온했다. 청춘? 박 전무의 감상적인 회고담을 들을 시간 없습니다. 그 청춘이 지금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인수인계 절차 마치고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팀으로 넘기세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국의 일부를 잘라냈다. 그것이 썩어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의 끝났습니다. 지환이 회의실을 나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공기가 터져나왔다. 박 전무는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것이 강지환이 천명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감정은 배제하고 효율과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에게 회사는 거대한 기계였고 자신은 그 기계의 오류를 제거하는 완벽한 통제관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지환은 곧장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비서실장이 따라붙으며 오후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손목시계의 크로노그래프를 확인했다. 정확히 오후 2시 14분. 1분 뒤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윤서연 씨, 본관 도착. 게이트 통과 완료. 지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잊고 있었군. 그가 직접 지시한 일은 아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관리하는 재단에서 추천한 사람이었다. 몇 달 전 비서실에서 낡은 온실을 복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을 때 그는 귀찮다는 듯이 서류에 사인했을 뿐이다. 그에게 복원은 비효율의 극치였다. 차라리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빨랐다. 그의 차가 한강을 가로질러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지환은 눈을 감고 있었다. 저택은 그의 성역이자 감옥이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철저한 통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 그곳에는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한편 윤서연은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보며 숨을 삼켰다. 강지환 회장의 저택은 소문대로였다. 높은 회색 담벼락은 요새처럼 보였고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은 단 한 잎의 낙엽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모든 것이 자로 잰 듯 정확하고 인공적이며 차가웠다. 그녀는 이 거대한 공간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안내를 맡은 집사가 그녀를 본관 응접실로 이끌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사는 최소한의 말만 남기고 기계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마감된 내부는 마치 미술관 롭이 같았지만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물과 공간에 깃든 기억과 감정을 읽고 그것을 되살리는 공간 테라피스트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공간은 너무 깨끗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진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할 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압도적인 존재감이 공간을 채웠다. 강지환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수트 차림에 어떤 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를 위아래로 훑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물을 분석하듯 스캔하는 눈빛이었다. 윤서연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역시나 차가웠다. 재단에서 보낸 이력서는 잘 봤습니다. 경력이 특이하더군요. 공간의 기억을 복원한다라. 그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미세한 선이 그어졌다. 이곳은 그런 감상적인 노름을 할 곳이 아닙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중이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 그 완벽한 통제력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허함과 고통을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노름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잊힌 공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일이죠.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지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환은 이런 종류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두려움도 경외심도 아부도 아닌 그저 투명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지환은 잠시 침묵했다. 이 여자는 그가 예상했던 부류가 아니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의 눈빛만 봐도 움츠러들거나 과장된 친절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 내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약속된 장소로 안내하죠. 그는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고독한 절벽처럼 보였다. 그들은 본관을 지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별관, 복도를 통과했다. 복도 끝, 덩굴이 무성하게 얽힌 낡은 유리문이 나타났다. 이곳입니다. 잊힌 온실, 지환은 문을 열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춰섰다. 마치 그 문 너머의 공간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내부를 살폈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공간, 모든 것이 죽어 있거나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희미하지만 절박한 어떤 그리움의 잔해 같은 것을. 이곳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장님?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업무적인 확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알아야 했다. 지환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재단의 요청이었고 서류상 처리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내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라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나 유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떤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 유리문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너머로 그녀는 이 공간이 오랫동안 품어온 슬픔과 따뜻했던 기억의 파편들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간을 철저히 외면해 온 저 남자의 상처도 어렴풋이 보였다. 이곳은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것 같은 경계심이었다. 무슨 뜻이지? 따뜻한 기억이 아주 많이 깃들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닫혀 있었네요.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그 어떤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이해였다. 강지환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가 가장 경계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지환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필요한 물품 목록은 김 비서에게 전달하세요. 복원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특히 당신의 그 감상적인 해석은 더더욱 그는 덧붙였다. 이곳의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술자일 뿐입니다. 서연은 묵묵히 카드키를 받았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경고가 사실은 그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지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전 회의실을 나설 때처럼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다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강지환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그 여자의 눈과 마주쳤을 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던 이물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심장 박동이 아주 잠시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것을 피로 때문이라고 혹은 불쾌감 때문이라고 애써 결론지었다. 그의 얼음 왕국에 예기치 않은 방문자가 발을 들였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해가 뜨기도 전에 온실 앞에 도착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환 회장에게 받은 카드, 키로 낡은 문을 열었다. 끼익 하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불평하듯 소리를 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실이라기보다는 식물들의 무덤에 가까웠다. 유리 천장은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희미한 새벽빛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곳곳에는 말라 비틀어진 화분과 썩은 나무 벤치, 용도를 알 수 없는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황폐함 속에서도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죽지 않았다. 단지 아주 오랫동안 잊혔을 뿐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업용 장갑과 작은 공구들을 꺼냈다. 그녀의 첫 번째 작업은 청소나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듣는 것이었다. 그녀는 온실 중앙으로 걸어가 바닥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그녀는 이 공간에 남아있는 희미한 기억의 잔향에 집중했다. 웃음소리, 피아노 선율,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나누던 다정한 대화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깊은 슬픔. 그녀는 이곳이 강지환의 어머니가 가꾼 공간이며 그녀의 모든 사랑과 절망이 담긴 곳임을 직감했다. 한편 저택 본관의 컨트롤룸에서 강지환은 여러 개의 모니터 중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직접 설치를 지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택 내외부의 모든 공간은 24시간 감시되고 있었다. 온실 내부를 비추는 흑백 화면 속 윤서연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방진복을 입고 거대한 청소 도구를 들고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마치 소풍이라도 온 사람처럼 온실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썩은 벤치에 앉아보기도 하고 말라 죽은 덩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기도 했다. 지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기준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했다. 1시간 동안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창문 하나를 닫고 작은 화분 몇 개를 한쪽으로 옮긴 것뿐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해고하고 전문 철거팀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상한 리듬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고 모든 동작에는 낭비가 없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혹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망가진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그것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지 가늠해 보는 듯 했다. 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모니터를 껐다. 시간 낭비군. 그는 일어나 다시 일에 몰두했다. 1000명 바이오닉스 매각건으로 반발하는 이사회를 눌러야 했고 동시에 새로운 인수합병건을 추진해야 했다. 그의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숫자들은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해가 질 때까지 온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거대한 유리 천장을 닦아냈다. 먼지가 걷히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온실은 비로소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죽은 식물들을 걷어내고 흙을 갈아엎고 부서진 벤치를 수리했다. 그녀의 존재는 지환의 완벽한 일상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온실의 CCTV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할 때면 저 멀리 온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신경 쓰였다.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을 때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옅은 흙냄새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의 집사조차 변화를 감지했다. 윤서연 씨가 온실에서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주방에 전달하라고. 필요 없어. 지환은 집사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의 루틴이 깨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환은 중요한 화상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다. 상대는 미국의 거대 바이오텍 기업 CYGN-US의 대표였다. 이번 인수합병건의 핵심 파트너이자 가장 까다로운 상대였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고 지환은 특유의 논리와 압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던 그의 눈에 창밖으로 온실을 향해 걸어가는 서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들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굳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환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런 날씨에 굳이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저 비효율적인 여자의 행동을 멈춰 세우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는 본관을 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온실로 향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온실 안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클래식이었다. 그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즐겨 듣던 곡이었다. 지환은 온실 문 앞에서 멈칫했다. 불쾌감이 밀려왔다. 감히 누가 허락도 없이 이 공간에서 그런 음악을 튼단 말인가. 그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서연은 온실 한가운데서 낡은 피아노 건반을 닦고 있다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온실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구석구석에는 새로운 생명력을 머금은 작은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기는 따뜻하고 향긋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 음악은 뭐죠? 당장 끄세요. 그리고 이 잡동사니들은 뭡니까? 내가 복원하라고 했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라고 한 게 아닐 텐데. 지화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쏘아붙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닦고 있던 피아노에 머물렀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가 봉인해버린 기억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피아노도 온실의 일부입니다. 소리를 되찾아주는 것도 복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잡동사니가 아니라 이곳에 있던 원래 물건들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준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제자리? 당신이 뭔데 제자리를 운운하는 거지? 지환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며 며칠 전 서연이 겨우 고정해 두었던 온실 천장의 낡은 철제 프레임 하나가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위험해요. 그녀가 외쳤다. 프레임 바로 아래에는 서연이 오늘 가져온 아주 희귀하고 연약해 보이는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화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화는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연약한 난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폭풍우가 치던 밤 이 온실에서 깨진 화분 조각을 잡고 울고 있던 어린 자신과 그런 자신을 안아주지 못했던 차가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난초를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리는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바보같이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연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그는 거대한 몸으로 그녀를 밀쳐내며 동시에 위에서 떨어지는 철제 프레임을 팔로 막아섰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프레임이 그의 팔뚝을 강타했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그의 셔츠를 찢고 팔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겨우 난초 화분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지환을 올려다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화분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상처가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작업용 앞치마를 찢어 그의 팔을 감쌌다. 지혈을 하기 위해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이 그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환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팔을 감싸는 서연의 손길. 그것은 뜨거웠다.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은 피부를 뚫고 근육을 지나 뼈까지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렬한 열기였다.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온기였다. 두근,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두근, 두근, 아니었다. 이건 통제 가능한 심박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류였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 그의 심장이, 그 냉혈한 강지환의 심장이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걱정과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만지지 마.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그의 행동에 서연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지환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얼굴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감각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 통제 불능의 상태를.
이것은 약점이었다.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 당신 때문이야.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비틀거리며 온실을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상처와 뒤엉켰지만 그는 팔의 고통보다 심장에서 울리는 격렬한 고동을 잠재우는 것이 더 급했다. 강지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팔의 상처는 주치의가 완벽하게 봉합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욱신거렸다. 그는 자신의 침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 공간에서조차 안정을 찾지 못했다. 윤서연. 그 여자의 손길이 닿았던 팔뚝이 여전히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철옹성에 생긴 균열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방어벽, 감정이라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고작 그 여자 하나의 손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에게, 그리고 그 불청객에게.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새벽 4시에 컨트롤룸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온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어제 일어난 일을 복기했다. 프레임이 떨어졌고 그녀가 다칠 수 있었다. 아니, 그 연약한 난초 때문이었다. 그는 왜 자신이 그녀를 밀치고 대신 다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그리고 강지환에게 본능은 가장 위험한 오류 코드였다. 그는 윤서연 파일을 열었다. 그녀를 즉각 해고하고 저택 접근을 영구히 금지시켜야 했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해고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윤서연은 그날 저녁 저택을 떠나라는 강지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분노가 고통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온실로 돌아왔다. 어제의 소동으로 난장판이 된 곳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다친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쏟아진 흙을 쓸어 담고 부서진 파편들을 치웠다. 그러다 낡은 피아노 및 썩은 나무 바닥재가 유난히 헐거워진 부분을 발견했다. 어제 지환이 그녀를 밀쳤을 때 충격으로 틈이 벌어진 것 같았다. 호기심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리자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뚜껑에는 JH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이것은 회장의 사적인 물건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공간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것 역시 그 기억의 일부일 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말린 꽃집, 그리고 작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강지환과는 너무도 다른 수줍게 웃는 어린 소년이 한 여인, 아마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가슴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의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어린 지환은 이 온실을 비밀의 성이라 불렀고 어머니와 함께 식물을 돌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는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또 화를 냈다.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 마지막 페이지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폭풍우가 성을 부쉈다. 엄마의 꽃이 부러졌다.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차가웠다. 나도 차가워질 것이다. 다시는 아프지 않게. 절대로.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어제 그녀가 구하려 했던 그 난초였다. 같은 시각 강지환은
천명그룹 본사에서 CYGNUS 인수 관련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깁스 대신 최고급 셔츠 소매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안색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날카로웠다. 이사회는 천명 바이오닉스 매각건으로 여전히 시끄러웠고 CYGNUS 인수 자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회장님, CYGNUS 인수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지환이 그를 노려보려던 찰나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급히 내밀었다. 회장님, 방금 속보입니다. CYGNUS가 골든 크로스 캐피탈과 독점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골든 크로스 캐피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백성철. 그의 과거에서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은 오점이자 지환이 유일하게 증오하는 이름이었다. 백성철은 지환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천명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던 자였다. 지환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젯밤부터 이어진 혼란과 팔의 통증, 그리고 백성철이라는 이름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다친 팔을 문질렀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놓치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강지환 회장. 화면에 백성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독점 협상 대상자 자격으로 회의에 난입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요즘 통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그의 시선이 지환의 팔을 향했다. 백성철은 지환의 유일한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과거,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트라우마였다. 듣자 하니 자네가 어릴 적 어머니의 온실을 복원하고 있다더군. 감상적이게도 말이야. 설마 그곳에서 다치기라도 한 건가? 백성철이 도발했다. 지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백성철이 온실에 대해 알고 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저택에 심어둔 첩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백성철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지환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숨은 미세한 균열을 정확히 짚어냈다. 쓸데없는 소리. 지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CYGNUS는 1000명이 가져간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압도적인 힘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임원들조차 그 불안정한 기류를 감지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강지환 회장이 아니었다. 백성철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명심해, 지환아. 감정이라는 틈이 생기는 순간 내 모든 것은 무너질 거야.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백성철은 그 말을 끝으로 연결을 끊었다. 20년 전 그날. 지환의 뇌리를 강타하는 그 단어. 회의는 재앙처럼 끝났다. 지환은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하지만 술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백성철의 말이 맞았다.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윤서연이라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당장 그녀를 해고해야 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통제 범위 밖으로 완전히 추방해야 했다.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을,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그의 오랜 비서이자 유일하게 믿는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백성철 대표 거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환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김 실장, 지환이 낮게 불렀다. 그 여자, 윤서연. 뒷조사에 모든 걸 이미 간단히 조사했습니다만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보건가입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아. 지환이 단언했다. 백성철이 온실에 대해 알고 있어. 그 여자가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의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지환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윤서연을 의심하는 것은 그녀가 백성철의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가? 아니면 그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릴지도 모른다는 더 큰 공포 때문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전쟁과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온실. 서연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어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강지환이 왜 그렇게 차가운 얼음 성벽을 쌓았는지.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것이었다. 그가 어제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도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깊은 이해를 느꼈다. 이 온실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살리고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부서진 과거를, 그가 잃어버린 따뜻한 기억을 되찾아주는 일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직감했다. 한쪽에는 과거의 상처로 얼어붙은 남자가, 다른 한쪽에는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일은 복원이었고 그녀는 이 냉혈한 회장의 심장에 깃든 그늘 역시 복원해낼 것이다. 강지환의 사무실은 전쟁터의 지휘 통제실과 다름없었다. CYGNUS 건희 백성철의 개입으로 난항을 겪자 천명그룹의 주가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사들은 패닉에 빠져 끊임없이 그를 압박했다. 회장님, 이대로면 그룹 전체가 위험합니다. 백성철에게 밀리는 겁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지환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하지만 지환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제 불가능한 반란이었다. 윤서연,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복원가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침투한 바이러스이자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던 윤서연의 뒷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녀가 백성철과 연결된 고리이기를, 그래서 이 모든 혼란을 첩자의 농간이라는 논리적인 범주로 묶어버릴 수 있기를 내심 바랐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배반했다. 윤서연은 깨끗했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대학원에서 문화재 복원을 전공했다.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명성을 쌓았고 재단의 추천을 받은 것도 순전히 그녀의 실력 때문이었다.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그 어디에도 백성철의 그림자는 없었다. 지환은 보고서를 태블릿 화면에서 지워버렸다. 논리적인 의심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더 거대하고 설명 불가능한 감정이 남았다. 그가 그녀에게 그토록 흔들리는 이유가 그녀가 첩자여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혼란은 순전히 그 자신 강지환의 문제라는 뜻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다친 팔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그 온실에서 그녀가 자신을 밀치고 대신 다치는 악몽을 꾸었다. 아니,
꿈은 반대였다.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 왜? 그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바로 그때 긴급 속보 알림이 그의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골든 크로스 캐피탈, 1000명 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의혹 제기, CYGNUS 측, 인수협상 전면 재검토, 백성철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론전이자 심리전이었다. 백성철은 1000명이 CYGNUS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었다. 그가 흘린 핵심 기술은 지완의 아버지가 부도덕하게 취득했다는 루머가 있던 기술이었다. 지완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시장은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극적인 의혹에 반응할 뿐이었다. 회장님,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뚫고 나왔다. 이사들의 전화가 불길처럼 쏟아졌다. 지완은 눈을 감았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는 이성적으로 대응책을 지시해야 했다. 법무팀을 소집하고 언론 대응팀을 가동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백성철이 언급했던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냉정한 등,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박살나던 온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본사 지휘실이 아닌 평창동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보안 점검을 하러 간다고 되뇌었다. 백성철이 온실을 아는 이상 그곳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 이유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 장소로, 그가 가장 경계하는 그 여자에게로. 차가운 이성이 그를 막아 세웠지만 이미 길들여지지 않기 시작한 심장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집사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이르고 곧장 온실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며칠 전 그를 미치게 했던 그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마주했다. 온실은 더 이상 죽은 공간이 아니었다. 수십 종의 식물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고, 공기는 흙과 허브, 그리고 이름 모를 꽃향기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조명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윤서연은 온실 중앙, 복원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그녀는 붓으로 낡은 악보의 훼손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복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일에 몰두해 있었다. 지화는 그 평화로운 장면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공간은 지금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감상적인 공간이 역설적이게도 그가 지금 가장 갈망하는 안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당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이 놀라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팔은 괜찮으세요? 그녀의 첫 마디는 그의 안부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 순수한 관심이 지완의 방어벽을 또다시 내리쳤다. 누가 멋대로 음악을 틀라고 했지. 그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이 악보를 복원하다 보니 이 곡이 이 공간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에 대해 뭘 안다고? 지환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내 과거를 파고드는 거지? 백성철이 보냈나? 그의 이성이 마지막 발악처럼 의심의 칼날을 휘둘렀다. 서연은 그의 분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저를 의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 지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 온실에 다시 발을 들인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숨겨둔 상자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환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이 여자는 위험했다.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내 과거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지?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서연은 그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온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회장님이 스스로를 가두기 전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장소였어요. 이곳의 상처는 곧 회장님의 상처예요.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지환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함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동정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게 만드는 강인한 이해였다. 제가 이곳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지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잊으려 했던 그 따뜻한 기억들도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회장님을 상처 입힌 게 아니니까요. 지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 자신조차 외면했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가 어루만지고 있었다. 차가운 논리로 무장한 그에게 그녀는 감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고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백성철이 CYGNUS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 중이던 유럽 바이오 연구소까지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입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재앙이었다. 백성철은 지환이 온실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 순간을 노려 그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지환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공황 상태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환은 깨달았다. 백성철의 말이 맞았다. 윤서연, 이 여자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로 인해 그의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지옥 같은 압박감 속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녀의 앞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를 무너뜨리는 독이자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해독제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위험한 온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얼음 속으로 숨어버릴 것인가. 강지환은 온실을 뒤로하고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복귀했다. 밖은 이미 전쟁터였다. 그의 개인 전화
비서실의 모든 회선이 불타고 있었다. 이사들은 당장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룹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소리쳤다.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다친 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멋대로 뛰고 있는 심장. 윤서연 앞에서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안도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냉혹한 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 여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백성철이 그 약점을 그냥 둘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되었습니다. 10분 뒤입니다.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그리고 이것이 방금 언론사들에 배포되기 시작한 자료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지환에게 건넸다. 지환의 눈이 화면 속 기사 제목을 훑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냉혈한 강지환 회장, 의문의 여인에 빠져 그룹 위기 자초. 기사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윤서연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유산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저택에 들어온 미모의 복원가, 공간 테라피스트를 자처하며 회장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등 그녀를 사기꾼이자 교활한 조종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기사는 지환이 최근 내린 비합리적인 결정들, 천명 바이오닉스, 매각 등이 모두 이 여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암시했다. 심지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출처불명의 거짓된 피해자 인터뷰까지 싣고 있었다. 백성철의 공격이었다. CYGN 뉴스나 유럽 연구소가 아니었다. 그는 지환의 심장을 직접 겨냥했다. 젠장. 지환은 태블릿을 책상에 내던질 뻔했다. 백성철은 지환이 그녀를 첩자로 의심했던 것을 역이용했다. 그가 그녀를 의심하고 내쳤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환은 그러지 못했다. 백성철은 지환의 그 망설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약점으로 확정지어 공격한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그 보건가를 해고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고 김 실장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지환이 가장 경멸했던 시나리오, 감정에 휘둘려 이성을 잃은 경영자. 백성철은 정확히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다. 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나도록 쥐었다. 이성적인 판단은 명확했다. 그의 옛날 방식대로라면 지금 당장 윤서연을 해고해야 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그녀를 그룹의 안정을 해친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다. 그것이 주가를 안정시키고 이사들을 잠재우며 백성철에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빠르고 논리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인터폰 버튼에 손을 올렸다. 지금 당장 김 실장에게 해고, 통보와 언론 대응 자료 작성을 지시하면 되었다. 단 몇 마디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어제 자신을 바라보던 서연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회장님은 저를 의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녀는 옳았다.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그가 두려운 것은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감정을, 그 유일한 온기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녀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직원을 해고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죽였던 그날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한 사람의 삶까지 파괴할 터였다. 지환은 깨달았다. 만약 지금 그가 윤서연을 버린다면 그는 백성철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철이 원하는 냉혈한 강지환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백성철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이미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렸다. 녹아버린 얼음은 다시 얼릴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환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냉혈한 회장이라는 가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인가.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김 실장이 초조하게 그를 불렀다.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사회 5분 뒤 화상으로 연결해. 그리고 언론 대응팀.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 준비시켜. 1시간 뒤 내가 직접 나간다.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하지만 무슨 말씀을. 백성철이 원하는 답을 줘야지. 지환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일어섰다.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자 수십 명의 이사들이 당장이라도 그를 물어뜯을 듯한 기세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 여자 당장 해고하세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입장 발표를. 지환은 그들의 아우성을 한 손으로 제압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드는 특유의 힘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냉기, 렁해와는 달랐다. 그것은 뜨거운 용암을 감춘 얼음, 즉 의지였다. 첫째, 윤서연 씨는 천명그룹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전문가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인신공격은 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다. 그가 그녀를 감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둘째, 언론에 유출된 모든 허위 사실과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골든 크로스 캐피탈 및 관련 언론사에 대해 천명그룹 법무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즉시 착수해 김 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셋째, 지환이 화면 속 이사들을 그리고 그들 너머의 백성철을 노려보았다. CYGNUS와 유럽연구소 건 백성철이 원하는 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내 감정을 흔들어 시간을 벌려 했다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한 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도박에 거시겠다는 겁니까? 지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경영 방식입니다. 천명그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사람을 지키는 것은 회장인 나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내 사람.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단어였다. 그는 윤서연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뛰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돌이킬 수 없음을,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선언했다. 회의가 끝나고 지환은 1시간 뒤 열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윤서연 씨에게는 경호팀을 붙여 백성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그녀가 온실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이 차가운 전쟁을 버틸 유일한 힘이 될 것임을 알았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강지환의 얼굴을 향해 폭발했고 기자들의 질문은 굶주린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다. 회장님, 저택에 들인 여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룹 위기를 자초한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백성철 대표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강지환은 단상 위에 섰다. 다친 팔에 셔츠 소매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혼란이나 분노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쏟아지는 소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십에 해명하기 위해 선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1000명 그룹의 회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섰습니다. 기자들이 잠시 술렁였다. 그들이 예상했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첫째, 백성철 대표가 유포한 자료에 언급된 의문의 여인, 윤서연 씨는 제 어머니의 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제가 공식적으로 의뢰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했다. 숨기지 않았다. 백성철은 비열하게도 경영권 다툼에 무고한 한 개인의 명예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는 어제 이사회에서 했던 말을 대중 앞에서 다시 한번 선언했다. 1000명 그룹은 윤서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강지환은 제 사람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입니다. 제 사람.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공기를 갈랐다. 기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사실상 스캔들의 인정이자 동시에 정면 돌파 선언이었다. 회장님, 제 사람이라니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지환은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모든 이가 내 사람입니다. 백성철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시각 온실에 있던 윤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저택 입구에 배치된 경호원들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인터넷은 이미 강지환과 보건가 이야기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자책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일에 몰두했다. 어제 발견했던 상자를, 그리고 낡은 피아노를 다시 살폈다. 어린 지환의 일기장은 그의 상처를 보여주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없었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악보들만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악보 더미 및 닳고 다른 의자의 벨벳 안감 한쪽에 머물렀다. 아주 미세하게 실밥이 뜯어진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안감을 들춰냈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얇고 평평한 나무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는 20년의 세월을 말해주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겉에는 내 아들 지환이에게라는 지금은 희미해진 어머니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S 프로토콜 초기 연구 데이터라고 적힌 마이크로필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이자 진실의 기록이었다. S 프로토콜은 지환의 아버지가 훔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래 지환의 어머니가 주도했던 연구였다. 그녀는 뛰어난 생명공학자였지만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문제는 백성철이었다. 당시 지환의 아버지와 동업자 관계였던 백성철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연구 데이터를 훔치려 했다. 20년 전 그날 폭풍우가 치던 그 밤은 백성철이 보낸 사람들이 온실 연구실을 뒤지던 그날이었다.
지환의 아버지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철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는 기술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내를 지키지는 못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배신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기술만 지키려 했던과 백성철의 위협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고 결국 스스로 이 온실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지환의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냉혈한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강해져야 한다는 말로 상처를 봉인해버렸다. 지환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오해하며 자라왔던 것이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백성철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지환의 가장 약한 부분, 감정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이것을 지환에게 알려야 했다. 그녀는 편지와 마이크로필름을 들고 온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시 기자회견장. 백성철 측과 연결된 한 보수 언론의 기자가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프로토콜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20년 전 부친의 부도덕한 경영 방식이 지금 CYGN 뉴스 인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백성철 대표가 말한 진실 아닙니까? 회견장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지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자신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환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단상 아래에 있던 김 실장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경호팀을 통해 연결된 윤서연의 전화였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말을 전해 들었다.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지환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온실에서 사모님의 유품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진실이 담긴 증거입니다. 강지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김 실장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서연이 급하게 찍어보낸 편지 내용과 마이크로필름 사진이었다. 내 아들 지환이에게 어머니의 필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얼음을 깨고 솟아나는 용암이었다. 방금 20년 묵은 질문을 하셨지요. 지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강했다. 프로토콜에 대한 진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백성철 대표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서연이 보낸 자료가 즉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서이자 연구 일지입니다. 스크린의 편지가 확대되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프로토콜은 제 아버지가 탈취한 기술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서지수 박사의 연구 성과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모든 단어에 힘을 실어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를 공격한 백성철 대표는 20년 전 제 어머니의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회견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백성철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제 아버지를 평생 기술 도둑이라는 오명 속에 살게 했으며 오늘날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다시 무고한 한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비극적인 과거의 진실을 폭로하는 아들이었고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지키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트라우마를, 백성철이 겨누었던 그 약점을 기꺼이 세상에 드러냈다. 백성철이 두려워한 것은 제가 이성적인 경영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화는 카메라 렌즈를 꿰뚫어 보았다. 그 너머의 백성철을 향해 말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얼음 속에서 걸어 나와 내 심장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지환의 감정의 반격이었다. 그는 논리가 아닌 진실로, 냉정이 아닌 온기로 싸웠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삼아 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골든 크오에스스 캐피탈의 주가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지화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그를 따랐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CYGNUS 측에서 김 실장이 처리해. 지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모든 것을. 그는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본사로 가지 않았다. 이사회로 가지 않았다. 그는 지금 가야 할 곳이 오직 한 곳뿐임을 알았다. 그의 심장이 이끄는 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리고 모든 것이 구원받은 그 장소로. 강지환이 탄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스마트폰은 김 실장으로부터 오는 수십 통의 긴급 보고로 불이 나고 있었다. 골든 크로스 캐피탈, 전면 수사 착수, CYGNUS, 천명그룹의 공식 사과 및 협상 재개 요청, 이사들, 긴급 주주총회 철회 및 회장 지지 성명 발표.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얼음 성벽 뒤에서 논리와 숫자로 싸워왔던 전쟁은 단 하루 만에 그의 진심과 눈물로 끝이 났다. 백성철은 몰락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20년 전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강지환은 그 어떤 승리의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독하게 앓았던 열병이 끝난 것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충만한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창밖을 스치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지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냈는지 깨달았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언제나 그를 압도하던 그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집사가 그를 맞이했지만 지화는 본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망설임 없이 그가 가야 할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정원을 가로질렀다. 완벽하게 관리되었지만 언제나 인공적으로만 보였던 정원이 오늘은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온실로 향했다. 그가 평생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곳, 그의 상처와 어머니의 기억이 봉인되었던 그 무덤으로. 온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빛은 이전의 희미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따뜻하고 밝은 오렌지색 빛이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그가 분노했던 그 클래식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조율된 조금은 서툴지만 한음 한음 정성이 담긴 선율. 그것은 자장가 같기도 하고 위로의 노래 같기도 했다. 지화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이 이번에는 고통이나 혼란이 아닌 부드러운 기대감으로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을 삼켰다. 온실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그가 알던 황폐한 무덤이 아니었다. 온갖 종류의 희귀한 꽃과 식물들이 만발해 있었고 중앙의 작은 분수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났다.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마지막 햇살이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천국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꿈꾸었고
어린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비밀의 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중심에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복원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의 소동이나 세상의 혼란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오직 이 공간의 평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연주를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지환이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스듬히 풀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가 처음 만났던 그 냉혈한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뉴스를 통해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과거를 세상에 밝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웠다. 자신이 그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은 아닐까.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며칠 전 그가 다쳤을 때와 똑같은 질문이었다. 지환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20년간 닫아두었던 심장의 문을 열고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서 멈춰 섰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감정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제거해야 할 오류라고 믿었죠.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내 성벽을 녹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처음 만난 날처럼 그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어린아이를 외면하고 그 아이를 얼음 속에 가둬버린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복원된 온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어요. 내 어머니의 영혼이자 나의 잃어버린 심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것들을 되살려냈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이곳에 깃든 기억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이곳을 되살린 것은 20년 동안 이곳을 잊지 못했던 회장님의 그리움이었을 거예요. 지환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흙이 묻고 상처투성이인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손.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언제나 차갑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통제하려 했던 그 손.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서연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웠던 손이 지금은 자신만큼이나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환 역시 느꼈다. 그녀의 온기가 이제는 불쾌한 이물감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를 구했습니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천명그룹의 냉혈한 회장 강지환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따뜻한 손길에 구원받은 한 남자였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강하고 일정하며 따뜻하게 뛰고 있는 소리. CYGNUS 인수권은 이후 천명그룹이 주도하되 S 프로토콜을 이용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지환 회장은 여전히 강력한 경영자였지만 그의 결정에는 이제 효율뿐만 아니라 사람과 온기가 담기게 되었다. 그리고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얼음성이 아니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온실은 저택의 심장이 되었고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다. 강지환과 윤서연은 그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비로소 시작된 그들의 삶을 함께 가꾸어 나갔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한 남자의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